2025년 8월 새벽 3시 서울 외교부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120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IT 취업이라 믿고 간 젊은이들이 말이죠. 중국 조직 폭력배들한테 납치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석현입니다. 30년간 해외에서 한국인들을 지켜온 전직 해외특수공조관이죠. 외교부 자문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봤습니다. 납치, 사기, 폭행. 하지만 캄보디아 사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그곳은 중국 자본이 장악한 도시였습니다. 카지노, 유흥업소, 그리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즐비했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신매매 조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구인 광고를 보고 갔습니다. 고액 연봉, 좋은 근무 환경, 해외 경험. 달콤한 말들이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감금당했습니다. 강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부하면 폭행당했죠. 탈출하려다 잡히면 더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 청년의 아버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무너지며 울었죠. 아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믿고 갔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비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중국 자본 때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죠. 중국 범죄 조직을 건드리면 경제적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시간을 끌었겠죠.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그러다 몇 달, 몇 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고통받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 외교부 지하 3층. 그곳에 특별대책팀이 꾸려졌습니다. 국정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가들까지 모였죠. 이름은 비공개였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되찾아오는 것. 저도 그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죠.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디에 우리 국민이 갇혀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추적 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건물을 찾으면 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죠. 인터넷 신호 패턴도 분석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기술과 정보, 그리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불가능은 없다는 걸 말이죠. 회의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특수 장비를 실은 화물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료 지원 물품이었죠. 하지만 내부에는 감시 드론, 통신 장비, 생체 인식 스캐너가 실려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 수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식이 지금 지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 5시. 화물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캄보디아 프놈펜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세상은 놀라게 됩니다. 화물기가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물품이었죠. 캄보디아 공항 관계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에 도장을 찍고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형 드론 12대,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성능은 군사용 수준이었죠. 열화상 카메라, 야간 투시경,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들이 시아누크빌 상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대책팀 본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았습니다. 건물마다 열 패턴을 분석했죠. 사람이 밀집된 곳,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곳,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곳들을 찾아냈습니다. 한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인데 창문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사람들을 가둬놓은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죠. 인터넷 트래픽도 비정상적입니다. 하루 2,000건 이상의 통화 기록이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맞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안에 우리 젊은이들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땀에 젖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범죄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팀장이 말했습니다. 총 16곳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우리 국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9군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여전히 비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측의 구출 작전 요청을 계속 미루고 있었죠. 외교부 장관이 직접 캄보디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출해야 합니다. 귀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데 말입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경제 원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연간 2억 달러 규모였죠. 병원, 학교,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한국이 지어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조가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교부는 조용히 통보했습니다. 48시간 내에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원조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중국 자본도 중요했지만 한국의 원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지만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니까요. 24시간 후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한국 대책팀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나섰습니다. 범죄 조직의 서버를 역추적했죠. 그들이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통화 내역, 금융거래 기록, 조직원 명단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캄보디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위치, 계좌번호, 조직 구조 전부 다요. 이제 체포만 하면 됩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밤 시아누크빌에서 동시다발 급습이 시작됐습니다. 9곳의 건물이 포위됐죠. 한국 영사관 직원들도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문이 부서지고 경찰이 진입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영사관 직원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겁니까? 영사관 직원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집에 갑시다. 그 순간 저는 멀리 서울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출 완료. 120명 전원 무사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메었죠. 48시간. 단 이틀 만에 해낸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몇 달이 걸려도 못하는 일을 말입니다. 세계 언론이 놀랐습니다. CNN은 속보로 내보냈죠. 한국 48시간 만에 120명 구출. 어떻게 가능했나? BBC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이 결합된 완벽한 작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120명이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세계에 그리고 범죄 조직들에게 말이죠. 한국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구출 작전 다음 날 한국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원조를 즉시 중단합니다. 2억 달러 규모의 원조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건설 중이던 병원 프로젝트가 중단됐죠. 학교 건립 사업도 멈췄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개선 작업도 중지됐습니다. 캄보디아 장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원조 없이는 예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총리는 고개를 떨구었죠.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하지만 중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중국은 돈을 빌려주지 기술을 주지는 않았으니까요. 병원을 지어줘도 의료 시스템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워줘도 교육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운영 방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기술자를 파견해서 현지인들을 교육시켰죠. 그래서 한국의 원조가 끊기면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중국 범죄자들 편을 들어서 한국을 잃었다며 항의했죠. 시위가 격렬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귀국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범죄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행동을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캄보디아 경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아누크빌 전역을 뒤집기 시작했죠. 중국 범죄 조직 소굴을 하나씩 급습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수사대가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은신처, 자금 흐름, 연락망까지 모두 파악되어 있었으니까요. 2주일 만에 350명이 체포됐습니다. 중국인 조직원들이었죠. 보이스피싱 서버 42곳이 폐쇄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67개가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 정부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도 손을 내밀었죠. 우리 국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동 대응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까지 하나둘씩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미국도 있고 유럽연합도 있는데 왜 한국을 찾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말만 하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해결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드론, 사이버 추적, 데이터 분석, 이 모든 게 실전에서 효과를 증명했죠. 한국 정부는 동남아 국가들과 범죄 소탕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지원했죠. 한국 전문가들이 각국에 파견됐습니다. 석 달 후 동남아 전역에서 1200명의 범죄자가 검거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0% 감소했죠.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동남아 범죄 소탕의 중심에 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했죠. 한국의 기술 외교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태국의 한 기자가 쓴 칼럼이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시아의 방패 대한민국. 그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폭격기를 띄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 기술과 정의 그리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였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해외에서 일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로 말하는 나라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죄 소탕 작전이 성공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움직인 겁니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죠. 일부 국가가 과도한 법 집행으로 중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었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동남아에서 반중 정서 조장. 중국 기업인들 부당하게 체포돼.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직폭력배였고 인신매매범들이었죠.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수사대가 확보한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피해자 증언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죠. 중국은 동남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원조를 미끼로 각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나타나서 단 석 달 만에 판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했죠. 동남아 국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게 중국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빌려주고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가르쳐주고 독립하게 만들었죠. 동남아 국가들이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한국과의 협력을 재고하십시오. 중국의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돈도 필요했고 한국의 기술도 필요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국 정부가 한 수를 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동남아 순방을 시작한 겁니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일주일 동안 네 나라를 방문했죠.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대응 교육도 제공하겠습니다. 비용은 한국이 부담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십시오. 범죄자는 국적 불문하고 처벌하십시오. 동남아 국가들이 환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국은 간섭하지 않았으니까요. 주권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했죠. 이건 중국 방식과 정반대였습니다. 한 달 후 방콕에 첫 번째 기술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 15명이 상주했죠. 태국 경찰관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놈펜에도 센터가 생겼습니다. 하노이에도 마닐라에도.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센터가 설립된 지 석 달 만에 범죄 검거율이 2배로 올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뿌리째 흔들렸죠. 이제 동남아는 더 이상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또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가 특집 기사를 냈죠. 한국의 조용한 혁명, 동남아 범죄 지도를 바꾸다.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기술 외교의 새로운 모델, 한국이 제시하다. 하지만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성명도 내지 않았죠. 왜였을까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 범죄자를 잡았을 뿐입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절차도 투명했죠. 중국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범죄자들을 놔두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의 말,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죠. 우리는 동남아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입니다.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동남아 정상이 한국 대통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이런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30년 전 제가 처음 해외 공관에 발령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 때문만도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가 기술을 만들었고 외교를 움직였고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술협력센터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보는 동남아 젊은이들의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방콕의 한 대학생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이제 나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 그 게시물에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죠. 베트남의 한 청년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선생님을 보냈다. 이게 진짜 강한 나라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3배로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K-팝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동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이 보여준 게 단순한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였죠. 그리고 책임이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봤습니다. 한국이 자국민만 구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동남아 국가들까지 도와줬습니다. 함께 범죄와 싸웠습니다. 이게 다른 강대국들과 달랐습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지배를 노렸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그 차이를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외교부가 협력해서 동남아 장학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정보기술, 행정학을 전공하고 싶은 동남아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첫 해에만 500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한국의 시스템을 배웠죠.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뭔지 체득했습니다. 3년 후 이 학생들이 각자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태국 사이버 수사대에 들어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 혁신팀에 합류한 학생도 있었죠. 필리핀 경찰청에서 일하게 된 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자국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청년은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죠. 베트남 학생은 정부 민원 처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했습니다. 필리핀 출신은 경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영향은 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존경했다는 겁니다. 한국 방식을 신뢰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르고 싶어 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갖게 된 겁니다. 문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가치관까지 수출하게 된 거죠. 이건 K-팝이나 드라마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UN 범죄 예방회의에서 한국이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주제는 기술 기반 국제 범죄 대응이었죠. 한국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100여 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에 맞서려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협력의 중심에는 기술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측에 접근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남미 국가, 중동 국가들이었죠.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케냐의 한국형 사이버 범죄 대응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콜롬비아에도 센터가 생겼죠. 이집트에서도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 경찰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모델이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외교관이 됐을 때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죠. 기술을 나눠주고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게 한국식 리더십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손을 내미는 리더십,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리더십 말입니다. 그해 연말 국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 한국이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였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말한 것을 실천한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한국은 함께 성장하려 한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이구나. 총과 탱크가 아니라 신뢰와 기술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라. 국민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된 나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 LG, 현대, 한국 대기업들이 동남아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죠.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만 세웠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술센터를 함께 지었습니다. 현지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베트남 하노이에 삼성 연구개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엔지니어 300명을 채용했죠. 단순 조립이 아니라 설계와 개발을 맡겼습니다. 태국에는 LG가 인공지능 교육센터를 세웠습니다. 태국 청년들에게 최신 기술을 가르쳤죠. 졸업생 중 우수한 인재는 한국 본사로 연수를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정비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무상으로 기술을 가르쳤죠. 졸업생들은 현대서비스센터에서 일하거나 자신의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돈을 벌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와 함께 성장하려 했던 겁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이걸 느꼈습니다. 필리핀의 한 노동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한국 회사는 다릅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합니다. 기술도 가르쳐주고 미래도 만들어줍니다. 태국 언론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 동남아의 새로운 파트너.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에서 중국 제품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쌌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불안정했죠. AS도 부실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조금 비쌌습니다. 하지만 품질을 믿을 수 있었죠. 고장나면 책임지고 고쳐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미지였습니다. 한국은 동남아를 도왔습니다. 범죄와 싸웠고 기술을 나눠줬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범죄자들을 두둔했고 경제로 압박했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차이가 소비로 나타난 겁니다. 베트남의 한 전자제품 매장 주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한국 제품을 찾습니다. 조금 비싸도 한국 거 달라고 합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태국 방콕의 백화점에서는 한국 가정 코너가 2배로 확장됐습니다. 중국 제품 코너는 축소됐죠.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동남아 수출이 2년 사이 4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수출은 10% 감소했죠. 국제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냈죠. 한국 신뢰로 중국을 제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남아의 선택, 가격보다 가치. 하지만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폭발했습니다. 동남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었습니다. K-팝 때문만이 아니었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마다 비자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유학, 취업, 연수. 이유는 다양했지만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태국 방콕의 한 청년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라와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이 무력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력만으로 영향력을 얻은 것도 아니었죠. 신뢰였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함께하려는 자세였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해 여름 아세안 청년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동남아 10개국에서 1000명의 청년이 모였죠. 주제는 미래를 함께 만들다였습니다. 개회식에서 한 필리핀 대표가 연설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꿈을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꿈.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의무라는 꿈. 그리고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꿈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청중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아서 박수를 쳤죠. 30년 전 제가 처음 외교관이 됐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가 될 거라고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지켰고 약속을 지켰고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그 진심이 세계에 전해진 겁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한 태국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꿈을 가진 청년들을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총과 폭탄이 아니라 꿈과 희망으로 얻은 승리. 그리고 이 승리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자부심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소개할 때 주저했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말들을 먼저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반응했죠. 아, 그 나라. 동남아를 도운 나라 맞죠? 한국이 K-팝의 나라에서 정의의 나라로 인식이 바뀐 겁니다. 국내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해외 뉴스를 보도할 때 항상 선진국은 이렇게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비교하고 부러워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모델을 세계가 주목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식 협력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다는 분석도 나왔죠. 국민들이 이걸 체감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본 사람들이 실감했죠. 한 사업가가 베트남 출장을 다녀와서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니까 입국 심사관이 웃으며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이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유학생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기술과 윤리를 동시에 실현한 모범 사례라고요. 자랑스러웠습니다. 해외 여행객들도 느꼈습니다. 동남아 여행 중에 현지인들이 먼저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라며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이게 진짜 국격이구나. 군대 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강력하다.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거라면 기쁘게 낸다. 정부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가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해외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거죠. 교사들은 동남아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의사들은 무료 진료 봉사를 다녔죠. 엔지니어들은 기술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첫 해의 지원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선발 인원은 1,000명이었죠. 경쟁률이 5대 1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봉사는 무보수였으니까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세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 그게 사람들을 움직인 겁니다. 한 참가자가 귀국 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태국 학생들이 제게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대표하고 있구나 싶었죠. 또 다른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아이들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한국 선생님이 온다고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국민 의식도 변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같으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라는 답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달랐습니다. 1위가 신뢰받는 나라였습니다. 2위가 책임지는 나라였죠. 3위가 함께하는 나라였습니다. 국민들이 깨달은 겁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력이 센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믿을 수 있는 나라, 함께하고 싶은 나라. 그게 진정한 강대국이라는 걸 말이죠. 이런 변화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외교 정책이 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선거 때마다 외교 공약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국격을 높일 것인가가 핵심 이슈가 됐죠.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외교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일 때 동남아 협력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기술센터를 확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평가했습니다. 말만 하는 정치인은 걸러냈죠. 실제 성과를 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정치가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국내 정치만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한국을 고민하게 됐죠.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30년간 외교 현장에 있으면서 늘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외교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였죠. 외교는 멀리 있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외교관이 된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한국을 대표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몸소 보여줬죠. 그게 가장 강력한 외교였습니다. 어떤 외교 문서보다, 어떤 정상회담보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해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죠. 우리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무력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국민들과 함께 박수를 쳤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강국을 만든 겁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나라. 그게 진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편지였죠. 보낸 사람은 응우엔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3년간 유학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전공했죠.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정부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기술만 배운 게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건물을 지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심어준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철학을 전해준 거죠. 그리고 그 철학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미래의 국제 협력이었죠. 50여 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기조연설자는 태국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강대국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도와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시혜가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아시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외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설명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소개해야 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로 말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 아프리카 외교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부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연락하십시오. 한국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찾는 나라가 됐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떠올리는 나라, 함께하고 싶은 나라가 됐구나 하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배우고 노력하고 땀 흘렸습니다. 경제를 일으켰고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섰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도왔습니다. 기술을 나눴고 경험을 공유했고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답했습니다. 신뢰로 답했습니다. 존경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답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무력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기적이었죠. 지배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의 기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한 무리의 외국인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들 같았죠.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좋아요.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30년간 모은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외교 문서, 회의록, 사진들. 그 자료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구나.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일. 그게 제 삶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 5천만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땀과 눈물로 희망과 의지로 만든 나라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세계의 등불이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라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정은 계속될 거라고 말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을 겁니다. 더 많은 신뢰를 쌓을 거고요. 더 많은 희망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강한 나라는 혼자 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함께 설 때 더 강해진다는 걸 말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배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세계의 신뢰를 얻은 이야기.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캄보디아 조직에 당한 젊은 청년들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이상 행복한 감동을 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